서울의 늦가을 바람은 예고도 없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을 품고 있었고, 이 여름은 낡은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편의점 문을 나섰지만 손에 쥔 것은 기껏해야 따뜻한 두유도 병과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기에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더 움츠러들어 보였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출판사에 보낸 사파 포트폴리오는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원 벤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 노신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말이 없는 노인이라며 피했지만 여름에게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청중이었으며, 비록 그가 휠체어에 앉아 두꺼운 담요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어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읽을 수 있었다. 공원의 가장 구석진 자리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아래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히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다리에 덮인 담요 아래로 전해지는 지독한 통증을 참아내며 거칠어진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가 견뎌야 하는 고통은 육체의 상처보다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기억이 주는 배신감이 더 컸다. 미리의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불리던 그는 2달 전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 이후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였으며, 지금은 화상 흉터와 재활 치료를 위해 신분을 감춘 채 이 초라한 공원에서 노인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는 소리에 서진은 모자 아래로 살짝 고개를 돌렸고, 그녀 특유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는 그가 이 지옥 같은 은신 생활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여름은 벤치 옆에 쪼그려 앉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두유 한 병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해사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서진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색채를 띠고 있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서진이 재벌가의 총수라는 사실도, 지금의 늑수그레한 외모가 정교한 분장과 사고의 후유증이라는 것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몸이 불편하고 외로운 할아버지 김씨로만 알고 있었기에 서진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철저히 무력한 노인을 연기해야만 했다.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라며 여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두유 뚜껑을 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서진의 예리한 눈썰미는 놓치지 않았고,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모셔가려 했던 인재들을 수없이 봐왔던 서진의 눈에 여름의 그림은 따뜻하고 독창적인 감성이 살아있는 수작이었지만, 학벌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이 그를 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평소의 냉혹한 목소리 대신 쉰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차차차차 차를 찾고, 그런 눈 없는 놈들이 뭘 알겠냐며 투박하게 위로를 건넸는데,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정함이자 훗날 그들을 모두 짓밟아 주겠다는 무서운 다짐이기도 했다. 여름은 서진의 투박한 위로에 기분이 풀린 듯 삼각김밥의 포장을 뜯어 반을 뚝 잘라 그에게 내밀었고, 서진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으로 가져갔다. 미리의 그룹의 회장실에서 최고급 셰프가 만든 요리조차 입맛이 없다며 물렸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가 주는 음식은 거칠고 차가운 식감 속에서도 묘한 온기가 느껴져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다. 서진은 오물오물 김밥을 씹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곱씹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여름을 괴롭힌 출판사를 인수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여름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자 그녀는 재채기를 하며 몸을 떨었고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 담요를 걷어 그녀에게 덮어주려다 자신의 마비된 듯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멈칫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강인한 남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라는 설정을 잊어서는 안 되었기에 대신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 무심하게 툭 던져주었다. 이거라도 쥐고 있으라며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고 여름은 그 핫팩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할아버지는 겉으론 퉁명스러워도 속은 따뜻한 분이라며 고마워했다. 서진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언젠가 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자문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 가로등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졌고 저 멀리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공원 입구를 지나쳐가는 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포착되자 그의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추격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진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고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리며 여름에게 이제 날이 추우니 그만 들어가 보라고 재촉했다. 여름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서진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뒤를 돌아 멀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녀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자마자 굽었던 등을 펴고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서진의 뒤에 섰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회장님 주변 정리가 끝났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보고했는데 그는 서진의 충직한 그림자이자 비서실장인 최 비서였다. 서진은 노인의 쉰 목소리를 집어치우고 본래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강도훈 전무의 동태는 어떠냐고 물으며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고 화상 흉터 또한 최신 피부 이식 기술 덕분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에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 비서는 강 전무가 회장님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회장 취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서진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고 그는 휠체어를 발로 차버릴 듯이 거칠게 밀어내며 강도훈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지난 2달간 이 공원에서 죽은 듯이 지내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고 그 시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권력 앞에서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진리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진리 속에서도 이여름이라는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대가 없는 호의는 서진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잃지 않게 해준 동아줄과도 같았다. 서진은 최 비서에게 이여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지시하며 그녀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 등급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따랐고 서진은 다시 휠체어에 앉아 노인의 자세로 돌아가며 아직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여름이 주고 간 식은 핫팩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떠올렸는데 그림 속에 그는 병들고 지친 노인이 아니라 묘하게도 강인한 눈빛을 가진 품위 있는 신사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자신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 것일까 하는 생각에 서진은 기묘한 전율을 느꼈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여름은 어김없이 공원을 찾았고 이번에는 낡은 스케치북 대신
작은 보온병에 직접 끓인 유자차를 담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층 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진은 짐짓 모른 척하며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를 냈고 여름은 한숨을 쉬며 오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고 갈 곳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를 챙겨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가 가진 재력이라면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사주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자차를 받아 마시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사겼는데 자신이 가진 거라곤 돈과 권력뿐인데 정작 소중한 사람 하나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여름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은 미리의 그룹의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를 작게 접어둔 것이었다. 서진은 길 가다 주었는데 상금이 꽤 크다더라.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지원이나 해보라며 무심하게 툭 던졌지만 사실 그 공모전은 서진이 어젯밤 최비서를 시켜 급하게 기획하고 결제까지 마친 여름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였다. 여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포스터를 받아들더니 미리의 그룹이면 대기업이잖아요. 제가 어떻게라며 자신 없어 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늙은이가 보기엔 자네 그림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 헛소리 말고 도전해보라고 짐짓 화를 내는 척하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여름은 그의 격려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포스터를 가슴에 품었고 꼭 합격해서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하며 밝게 웃었다. 그 순수한 약속 앞에서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다시 왕좌에 복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여름이 떠난 후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실행시켰고 최 비서에게 공모전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며칠 후 공원 주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고 낯선 남자들이 공원 입구를 서성이는 빈도가 잦아졌는데 서진은 자신의 은신처가 노출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여름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공원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마지막으로 여름을 보고 싶었지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그녀가 꼬리를 밟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진은 그녀가 오기 전 새벽같이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다. 휠체어를 버리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서진은 공원의 새벽 안개 속에서 미리의 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 방향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서겠노라고 다짐하며 서진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몸을 실었고 차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 김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서진 회장만이 남아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멀어지는 공원 벤치가 보였고 그 빈자리에는 여름을 위해 남겨둔 작은 선물과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웅크리고 있던 날개를 펴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향해 비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며 그 비상의 끝에는 반드시 이 여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새겼다. 공원의 낙엽들이 리무진이 일으킨 바람에 휘날리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여름은 공모전 지원서에 붙일 증명사진과 스케치북을 챙겨 평소보다 들뜬 발걸음으로 공원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벤치와 그 위를 뒹구는 낙엽뿐이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휠체어와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던 노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곳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감돌고 있어 여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밤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녀는 공원 관리소까지 뛰어갔지만 그 노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망연자실한 채 다시 벤치로 돌아온 여름은 벤치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훌륭한 화가가 될 아가씨에게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전문가용 최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와 붓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쪽지에는 잠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니 내 걱정은 말고 꿈을 향해 정진하라는 짧은 당부만이 적혀 있어 여름에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여름은 눈물을 닦으며 물감 세트를 소중히 품에 안았고 비록 지금은 홀로 남겨졌지만 언젠가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자신이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하리라 다짐하며 텅 빈 벤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비밀스러운 사유지에 위치한 미리의 의료원 특별병동에서는 한서진이 지난 2달간 덮었었던 노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수 제작된 실리콘 가면과 정교한 분장이 제거되자 거울 속에는 주름 가득했던 노인의 얼굴 대신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지닌 30대의 미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최신 레이저 시술과 줄기세포 치료 덕분에 화상 흉터는 기적처럼 사라졌고 재활 훈련을 통해 근육은 다시 탄탄하게 붙어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육체로 거듭나 있었다. 서진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는데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나약한 사냥감이 아니라 숲을 지배하는 포식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한편 미리의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도훈 전무가 마치 자신이 이미 회장이 된 양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실종된 기간 동안 이사회를 매수하고 주요 요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하여 그룹을 장악해 왔으며 오늘 열릴 긴급 임원 회의에서 서진의 사망 선고와 함께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유류품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강도훈은 그것을 보며 조카의 명복을 비는 척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진이 살아 돌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을 낼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미리의 그룹 로비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줄지어 들어와 정적을 깨뜨렸고 맨 앞차의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서진이었고 그의 등장에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서진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군대의 행진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서진의 생환 소식은 빛의 속도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층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긴급 임원회의가 한창이던 대회의실의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자 강도훈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고 그곳에 서 있는 서진을 본 강도훈의 손에서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진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강도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서진의 생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도훈의 측근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서진은 강도훈이 앉아있던 상석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 보지. 삼촌이라고 낮게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의 그것처럼 섬뜩했다. 강도훈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최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비서는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 서류들은 강도훈이 지난 2달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담긴 파일들이었으며 서진은 이것을 빌미로 그 자리에서 강도훈의 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명령했다. 서진은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향해 오늘부로 미리의 그룹의 주인은 다시나 한서진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하며 그동안 자신의 눈을 피해 벌어졌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복기의 중립을 지키던 임원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고 강도훈의 라인은 순식간에 와해되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서진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곳에는 여름이 주었던 핫팩이 아직도 식은 채로 남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초라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이름 없는 화가 지망생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씁쓸하게 했다. 서진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의 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를 위험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발목을 잡았다. 한편 여름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좁은 자취방에서 밤을 새워 공모전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물감을 사용할 때마다 그가 곁에서 응원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공원에서 느꼈던 따스한 위로를 담아내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완성해 나갔고 이 그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집주인의 독촉과 생활고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붓을 꽉 쥐었다. 완성된 그림 속에는 삭막한 도시의 풍경 속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여름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며칠 후 미리의 그룹 디자인 공모전 심사장에 서진이 예고도 없이 등장하여 심사위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그는 수많은 출품작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다가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바로 여름이 제출한 작품이었고 서진은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성과 독창적인 표현력에 매료되어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에게 이 작품을 그린 작가의 이름을 물었고 이여름이라는 대답을 듣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의 2번째 만남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최비서에게 이여름을 합격자 명단 최상단에 올리고 그녀를 본사 디자인팀으로 발령낼 것을 은밀하게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서진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리의 그룹의 본사 사옥은 마치 거대한 수정으로 빚어낸 성처럼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이여름은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져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어젯밤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정장 구두가 발 뒤꿈치를 파고드는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건물 입구의 회전문 앞에 섰는데,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이상향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이 철옹성 같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그녀의 가슴은 기대보다는 불안감으로 쿵쿵거리고 있었다. 여름은 심호흡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을 김노인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할아버지, 저 정말 잘 해낼게요. 라며 속으로 다짐을 되뇌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회전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들이 여름의 고막을 때렸고,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 부품들이 돌아가는 풍경처럼 낯설기만 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임시 사원증을 받아 목에 걸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지만, 동시에 이질적인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 또한 떨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곁눈질하며 여름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슬그머니 뒤로 감췄는데, 그것은 가난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이곳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그림 실력만큼은 진짜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디자인팀이 위치한 15층에 도착하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고, 팀장은 형식적인 미소로 그녀를 반겼지만 그 눈빛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수군거리며 그녀의 옷차림과 출신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는데, 여름은 그런 분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기에 짐짓 모른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지난 자료들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여름은 불평 한마디 없이 꼼꼼하게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이 작은 일부터 완벽하게 해내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사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임 회장이 공모전 대상 수상자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호출이었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름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미리의 그룹의 젊은 총수 한서진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냉철하고 무자비한 승부사이며 최근 내부의 적들을 숙청하고 화려하게 복귀한 인물이라고 떠들었지만, 여름에게 그는 그저 뉴스 속의 먼 존재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마호간이 문 앞에 섰을 때 최 비서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여름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광활한 집무실은 모던하고 차가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는데, 그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서진은 여름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잠시 동안 창밖을 응시한 채 서 있었는데, 그는 지금 자신의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올려다보던 그녀를 이제는 당당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섰지만, 막상 그녀와 마주하려니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운 마음과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고 천천히 몸을 돌려 여름을 마주 보았는데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핏과 조각 같은 외모는 공원에서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여름은 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압도적인 잘생김 때문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그 눈빛이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어서 와요. 이여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고 여름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진은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으며 여름에게도 맞은편 의자를 권했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앉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여름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보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해주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여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점차 긴장이 풀리며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잿빛 도시에 피어난 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는 서진의 질문에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헌사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공원에서 만났던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힘들 때 저를 믿어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이 삭막한 세상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펜을 꽉 쥐며 애써 시선을 서류로 돌려야만 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서진은 짐짓 냉정한 어조로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디자인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라고 충고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녀가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걱정이 숨겨져 있었다. 여름은 그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을 받았고 회장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대답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서진은 역시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고 확신했고 그녀를 곁에 두고 지켜보고 싶은 욕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신규 브랜드 프로젝트에 여름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즉석에서 그녀에게 특별 과제를 부여했는데 이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와 계속 마주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비서가 커피를 내왔고 여름이 잔을 받으려다 긴장한 탓에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커피가 쏟아질 뻔한 순간 서진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서진의 따뜻한 손길이 여름의 차가운 손등에 닿자 정전기가인 것처럼 찌릿한 감각이 두 사람 사이를 관통했고 여름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서진의 깊은 눈동자에서 여름은 공원의 노인이 보여주었던 그 아련하고 슬픈 눈빛을 겹쳐보았고 순간적으로 데자비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낯선 남자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이 익숙한 온기와 냄새는 그녀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고 더듬거렸다. 서진 역시 닿았던 손끝의 여운이 심장의 화상처럼 남아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태연하게 티슈를 뽑아 건네며 조심해요. 다치면 곤란하니까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이 짧은 접촉만으로도 자신의 자제력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했다. 여름이 수습을 마치고 나가겠다고 인사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객령을 내렸지만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에서 서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의 손을 들어 멍하니 바라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회장실을 나온 여름은 다리가 풀려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방금 전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차갑고 높은 위치에 있는 회장님에게서 왜 공원 할아버지의 느낌이 났던 걸까? 의아해하며 그녀는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손등에 남은 온기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신 차려 이여름 넌 지금 일을 하러 온 거지. 연애 소설을 쓰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서진이라는 남자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그녀의 회사 생활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전조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팀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투 섞인 질문들이었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무섭지 않더냐는 등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여름은 별 말씀 안 하셨고 열심히 하라고만 하셨다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팀장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져 있었다. 사실 이 팀장은 강도훈 전무 라인의 사람으로 여름이 서진의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름에게 산더미 같은 업무를 떠넘기며 오늘 내로 다 끝내고 가라며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지만 여름은 불평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아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회장님과의 만남에서 얻은 묘한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어서리라 결심했다. 같은 시각 강도훈 전무의 비밀 사무실에서는 그가 심어놓은 스파이로부터 여름과 서진의 만남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강도훈은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깐깐한 한서진이 풋내기 신입사원을 직접 불렀다. 이건 뭔가 냄새가 나는데라며 강도훈은 비릿하게 웃었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여름이라는 여자가 서진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냄새를 맡았다. 그는 부하에게 이여름에 대한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그녀를 이용해 서진을 흔들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강도훈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교활했고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여름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여름은 창밖으로 보이는 미리의 그룹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전화기가 울렸고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서진 회장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라는 그의 물음에 여름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네 아직 마무리할 게 남아서요 라고 대답했다. 서진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들어가요. 내일은 더 바쁠 테니까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무뚝뚝한 말투 속에 담긴 은근한 배려에 여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 차가운 유리 성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강도훈 전무의 은밀한 집무실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는 책상 위에 흩어진 흐릿한 사진들을 신경질적으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사진들은 한서진이 실종되었던 시기, 공원 주변의 CCTV
영상에서 어렵게 확보한 것들이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의 체격 조건이 한서진과 흡사하다는 점이 강도훈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는 흥신소 직원에게 이 휠체어 탄 남자가 자주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쥐 잡듯이 뒤져보라고 고함을 쳤고, 직원은 머뭇거리며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이여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도훈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비틀린 희열을 느꼈는데, 이것은 철옹성 같던 한서진의 방어막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디어 자신의 사도 소나기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리의 그룹 디자인팀의 사무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여름은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녀가 밤새워 작업한 신규 브랜드 로고 시아니 팀장의 컴퓨터 화면에 버젓이 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도훈의 라인으로 알려진 박 팀장은 뻔뻔하게도 여름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포장하여 임원 보고용 자료에 포함시켰고, 여름이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신입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냐고 소리를 질렀다.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박 팀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름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겨야만 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한서진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박 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고개를 숙인 여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부러질 정도로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최비서를 호출했고, 당장 감사팀을 투입하여 디자인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박 팀장이 그동안 저지른 법인카드 유용과 하청업체 리베이트건을 낱낱이 파헤쳐 회사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본보기를 보이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려는 그의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최 비서는 서진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감지하고 즉시 감사팀장에게 연락을 취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디자인팀 사무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박 팀장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그의 컴퓨터와 장부들은 압수당하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박 팀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며 그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연행해 갔는데,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사무실에 남겨진 직원들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웅성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악명 높았던 박 팀장의 몰락을 보며 내심 통쾌해하는 분위기였고, 여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문득 회장실이 있는 위층을 올려다보았는데, 혹시 한서진 회장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회장이 일개사원의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여름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뜨거워진 볼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한서진이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커피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많이 놀랐죠?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고, 여름은 엉겁결에 커피를 받아들며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감사를 표했다. 서진은 짐짓 모른 척하며 내가 한 게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옆얼굴을 훔쳐보던 여름은 문득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가 캔커피 뚜껑을 따는 독특한 손동작이 공원의 김노인이 두유병을 딸 때 하던 습관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검지 끝으로 뚜껑을 톡톡 2번 두드리고 나서 비틀어 여는 그 사소한 버릇은 흔한 것이 아니었기에 여름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장님 혹시 두유 좋아하세요?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두유라 건강에는 좋겠지만 제 취향은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대답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여름은 그의 대답보다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며칠 뒤 강도우는 자신의 신복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 여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가속화했고 흥신소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서진이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 사용했던 대포폰의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기록이었는데 그 신호가 놀랍게도 여름이 살고 있는 동네와 공원 주변에서만 맴돌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강도우는 책상을 내리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한서진 내놈이 거기서 로맨스 소설이라도 찍고 있었구나 라며 서진의 약점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이 여름을 이용해 서진을 협박하고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사악한 뱀처럼 번들거렸다. 한편 여름은 야근을 하던 중 서진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올라갔는데 서진은 결제 서류를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여름은 그의 지시를 기다리며 책상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진은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만년필 잉크가 나오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서랍에서 낡은 볼펜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여름이 공원 할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캐릭터가 그려진 싸구려 볼펜이었다. 여름은 그 볼펜을 보는 순간 숨이 자를 듯한 충격을 받았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그 볼펜 어디서 나셨어요? 라고 물었고 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볼펜을 손으로 가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진은 길에서 주웠습니다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고 여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다가서며 저를 똑바로 봐주세요. 회장님 정말 저를 모르시나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녀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 보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애틋한 기류가 흘렀다. 서진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끌어안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강도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녀를 사지로 내몰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차갑게 표정을 굳히며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삼가 주십시오. 이 사원 나가보세요. 라고 축객령을 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온 여름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는 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가 왜 자신을 밀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고 그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서진이 결제 서류에 남긴
메모의 필체와 미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가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직접 밝혀내겠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약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것은 그녀를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강도우는 우연을 가장하여 회사 로비에서 여름에게 접근했는데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여름 사원이죠. 요즘 디자인팀에서 아주 유망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걸었다. 여름은 갑작스러운 부회장의 관심에 당황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강도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었다. 강도훈은 은밀한 목소리로 시간 되면 차 한잔하죠.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한서진 회장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라고 속삭였고 여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름에게 명함을 쥐어주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여름의 손에 들린 명함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여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강도은의 제안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서진의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 또한 강렬했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독백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최비서로부터 강도훈이 여름에게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는 강도훈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서진은 최비서에게 이여름 주변의 경호를 2배로 강화하고 강도훈의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며 이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며칠이 흘렀고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다가왔는데 이날은 미리의 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서진은 이 자리에서 강도훈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강도훈 역시 이날을 디데이로 잡고 여름을 이용하여 서진을 무너뜨릴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여름은 파티 참석을 위해 드레스를 고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느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펼쳐질 욕망과 배신, 그리고 사랑의 드라마가 이제 막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고 주인공들은 각자의 가면을 쓴 채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파티장에 들어선 여름은 평소와 다른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서진의 눈빛도 잠시 흔들렸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여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에 질투심마저 느꼈다. 강도우는 샴페인 잔을 들고 여름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며 약속한 이야기는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곳에서 하시죠. 라고 은밀하게 압박해왔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부딪히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서진을 찾고 있었고 서진 역시 강도훈이 여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며 성큼성큼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빗줄기 아래에서 한서진은 강도훈과 이여름 사이를 가로막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고 그의 등장은 마치 사자 우리에 뛰어든 조련사처럼 주위에 공기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서진은 예의를 갖춘 척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강전무님 신입사원에게 무슨 볼일이 그리 많으십니까? 라며 여름의 어깨를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손길은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억세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강도훈은 서진의 날 선 반응에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저 격려 차원에서 한 잔 권했을 뿐인데 회장님이 이토록 과민 반응을 보이시니 더욱 흥미롭군요. 라고 비아냥거렸다.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여름은 서진의 단단한 팔 안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서진은 강도훈을 무시하고 여름을 데리고 테라스 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연회장의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는 난간을 꽉 쥐며 여름에게 강도훈 그 자는 위험한 인간이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름은 서진의 과도한 보호에 의문을 품으며 회장님이 저를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라고 물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진실을 갈구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입을 막았고 그저 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니까요. 라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그녀의 기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여름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서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여름은 돌아오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 서진은 여직원을 시켜 화장실을 확인해보게 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보고만이 돌아왔다. 서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연락하여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보안실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주차장 구석에서 검은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여름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서진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고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변조된 기계음이었지만 서진은 단번에 그것이 강도훈의 지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원하는 게 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화기 너머의 강도훈은 낄낄거리며 회장직 사퇴서에 도장을 찍고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면 이여름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고 서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최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직접 차를 몰아 약속 장소인 인천의 폐공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계기판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밤거리는 미끄러웠지만 서진은 고개 운전을 하며 빗길을 뚫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오로지 자신의 육신 하나로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폐공장에 도착한 서진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에서 내렸고 어둠 속에 잠긴 공장의 실루엣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공장 내부로 잠입했는데 곳곳에 배치된 강도훈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기에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한 놈씩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는데 그의 움직임은 처절하면서도 신속했다. 재벌 3세로서 곱게 자란 줄만 알았던 그가 이런 싸움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과거 유학 시절 겪었던 납치 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배웠던 무술 덕분이었지만 지금 그의 주먹에는 기술보다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마침내 공장 깊숙한 곳의 중앙 홀에 도달한 서진은 그곳에 묶여있는 여름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결박된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그 곁에는 강도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서진을 본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서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도훈은 박수를 치며 회장님이 사랑꾼인 줄은 몰랐다며 빈정거렸고 그 신호와 함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깡패들이 쏟아져 나와 서진을 포위했다. 서진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강도훈을 향해 남자답게 1대1로 붙자고 도발했지만 강도훈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졌고 서진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깡패들을 쓰러뜨려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은 바닥나고 몸에는 상처가 늘어만 갔다. 그의 고급 수트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얼굴은 멍과 상처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여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한 놈이 뒤에서 강목으로 서진의 머리를 가격하자 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여름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묶인 밧줄은 풀리지 않았다. 강도훈은 쓰러진 서진에게 다가가 발로 짓밟으며 내 놈의 시대는 끝났다고 광소했고 서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당황한 강도훈이 주춤하는 사이 서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도훈에게 달려들어 그를 들이받고 함께 바닥으로 뒹굴었다. 혼란을 틈타 서진은 여름에게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재갈을 풀어주고 밧줄을 끊어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쉽지 않았다. 여름은 피투성이가 된 서진의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했고 왜 그러셨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울부짖었다. 서진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여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바로 네가 공원에서 챙겨주던 그 늙은이 김씨라고 고백했다. 여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멍해졌다가 서진의 눈빛에서 공원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깊은 슬픔과 따스함을 발견하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다. 서진은 밧줄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진 여름을 와락 끌어안았는데 피 비린내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의 품은 그 어떤 향수보다 안락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여름의 귓가에 대고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테니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노인의 쉰 목소리가 아닌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이었다. 두 사람은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강도훈이 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 주변에 뿌려진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려 하자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갔다. 너희들 모두 지옥으로 데려가 주겠다며 발악하는 강도훈의 눈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공장 내부를 화염으로 뒤덮기 시작했다. 서진은 여름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무너지는 구조물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러왔지만 서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름의 머리에 씌워주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소리쳤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퇴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서진은 여름을 먼저 창문 틈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여름은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그의 팔을 붙잡고 버텼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라고 서진이 화를 냈지만 여름은 할아버지를 또다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 순간 천장에 거대한 빔이 무너져 내리며 두 사람을 덮치려 했고 서진은
반사적으로 여름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굉음과 함께 빔이 바닥을 강타했고 자욱한 먼지와 불길 속에서 서진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여름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빔이 만든 작은 공간 속에 갇혀 목숨을 건졌지만 불길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밖에서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진은 여름의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닦아주며 괜찮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놔두지는 않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가 도착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름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여름은 서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울먹였고 서진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아서 나가면 못다 한 이야기를 다 하자고 약속했다. 드디어 구조대원들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출되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에도 서진은 여름의 손을 놓지 않았고 구급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강도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차로 연행되었고 서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여름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 내리는 인천의 밤하늘 아래 구급차의 붉은 불빛만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길었던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병원 특실의 창백한 천장을 바라보며 한서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이 아니라 왼손에 닿아있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였기에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고개를 힘겹게 돌리자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이여름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남은 숯검정 자국들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어 서진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도 여름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는데 충혈된 눈동자가 서진과 마주치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라며 횡설수설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원망,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여 있었고 서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쉰 목소리로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내 얼굴이 너무 젊지 않나 하고 농담을 건넸다. 여름은 서진의 농담에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했는데 그녀의 손끝이 서진의 팔에 남은 화상흉터 위를 스치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비록 최신 의학기술로 많이 옅어졌다고는 하나 사고의 흔적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었고 완벽해야 할 재벌 총수의 몸에 새겨진 이 결점은 서진에게 있어 감추고 싶은 치부이자 트라우마였다. 하지만 여름은 그의 팔을 놓지 않고 오히려 소매를 걷어올리며 그 흉터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혐오나 동정 대신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상처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에요. 그러니 숨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여름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삼켜야 했고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었다. 그는 여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최 비서가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면서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서진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강도훈 전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했다. 서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었고 침대 등받이를 세우며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강도훈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을 신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미리의 그룹 내의 추종 세력들을 움직여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서진은 최 비서에게 그동안 수집해온 강도훈의 비리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과거 자신의 차량 폭발 사고를 사주한 증거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지만 서진은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전화기와 태블릿 PC를 이용해 그룹의 홍보실과 법무팀을 진두지휘했고 그의 명령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미리의 그룹 강도훈 전무의 납치 미수 사건과 천문학적인 횡령 혐의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인을 구한 한서진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서진은 휠체어 대신 말끔한 환자복 차림에 링거대를 꽂고 기자 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그의 모습은 동정론과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며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그룹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고 강도훈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 방송을 유치장에서 지켜보던 강도훈은 분노로 TV를 부수려다 제지당했고 자신의 수족들이 하나둘씩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보며 파멸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절규했다. 한편 여름은 회사의 배려로 며칠간 휴가를 받았지만 집에서 쉬는 대신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서진의 곁을 지켰고 그의 업무를 돕는 비서 역할까지 자처했다. 그녀는 서진이 과로하지 않도록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식사를 챙겨주었는데 천하의 한서진 회장이 꼼짝 못하고 그녀의 말에 따르는 모습은 최 비서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여름은 서진이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스케치를 하곤 했는데 그녀의 캔버스에는 병실 창가에 앉아 고뇌하는 서진의 모습이 따뜻한 색채로 담기고 있었다. 서진은 가끔 일하다 말고 그런 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평화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확인했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강행하여 회사로 복귀했는데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리더의 부재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강도훈 측의 인사들은 어떻게든 서진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서진이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등장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는 단상에 올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주들을 압도했다. 그는 강도훈 일당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우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의 논리 정연하고 힘있는 연설의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결국 주주총회는 서진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 강도훈과 그의 측근 이사들은 전원 해임되었으며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강도훈은 끌려가면서도
서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는데 이것은 패배자에게 줄 시선조차 아깝다는 무언의 경멸이었다. 서진은 즉시 인사단행을 통해 능력 위주의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투명 경영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발빠른 후속 조치를 취하며 그룹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진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의사의 집도와도 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동안 여름 역시 디자인팀으로 복귀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납치 사건의 피해자이자 회장의 연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를 어려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름은 개의치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련과 사랑의 감정을 디자인에 녹여내어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에서 메인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서진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회사에서는 그녀를 엄격하게 대했지만 늦은 밤 야근하는 그녀의 책상 위에 몰래 간식을 올려두거나 퇴근길을 남모르게 지켜주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회장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던 서진은 여름을 호출했고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온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왜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은 완벽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남자였음을 고백했다. 여름은 그의 손을 잡으며 회장님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한 건 배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요.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렸다. 서진은 여름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으로 나왔음을 느꼈고 이제는 그녀와 함께 걸어갈 미래만을 꿈꾸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강도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진은 법정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며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났음을 확인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그는 구치소 접견실을 찾아가 쇠창살 너머의 강도훈을 마주했는데 초췌해진 몰골로 도끼를 뿜어내는 삼촌에게 당신의 욕심이 결국 당신을 파멸시켰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강도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을 나섰다. 이제 과거의 망령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에게는 지켜야 할 현재와 만들어가야 할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여름을 데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는데 앙상했던 은행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차가웠던 바람은 따스한 봄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서진은 휠체어 대신 두 다리로 굳건히 서서 여름과 나란히 걸으며 예전의 추억을 회상했고 여름은 그때 할아버지가 정말 얄미웠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여름의 어깨에 기대며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여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믿어요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고 그들의 앞에는 시련을 딛고 피어난 사랑만큼이나 찬란한 꽃길이 펼쳐져 있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돌아 다시 찬란한 가을이 찾아왔고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게 펼쳐져 미리의 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창에 투명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미리의 그룹은 한서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뼈를 깎는 혁신과 투명 경영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재계 서열의 판도를 바꾸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서진은 회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는데 그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들은 이제 가슴 깊은 곳에 훈장처럼 남아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임직원들과 그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디자인실의 풍경 또한 활기가 넘쳐 흘렀는데 이 여름은 이제 신입 사원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신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킨 주역으로서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연인이라는 꼬리표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열정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냈으며 그녀의 책상에는 각종 디자인 어워드에서 받은 상패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다. 여름은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서진이 보낸 다정한 메시지에 남몰래 미소 짓곤 했는데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삶의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묵묵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려는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그들의 관계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가십거리가 아닌 존중받는 로맨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오후 늦게 서진은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여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자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날이었다. 서진은 직접 차를 몰고 회사 로비로 마중을 나갔고 퇴근하는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여름을 에스코트하여 차에 태웠는데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설렘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여름은 오늘따라 유난히 근사하게 차려입은 서진의 모습과 차 뒷좌석에 놓인 거대한 꽃다발을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지만 굳이 묻지 않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강변북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게 물든 단풍들은 두 사람의 추억이 서린 그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서진은 차를 세우고 여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고 조용한 공원이었다. 공원은 변함없이 고요했고 바닥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지만 2년 전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저주하던 병든 노인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가난한 청춘은 이제 서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연인이 되어 다시 그 자리에 섰다. 서진은 잎이 다 떨어진 그 은행나무 아래의 벤치로 여름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기며 감회에 젖어들었다. 여름은 손끝으로 거친 벤치의 나무 질감을 느끼며 그때 할아버지가 주셨던 두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라며 장난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고 서진은 그때 자네가 준 김밥 맛은 정말 최악이었지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여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민 그 작은 손길이 나를 다시 살게 했고 당신이 보여준 그 순수한 마음이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서진은 자신이 가진 재력이나 지위가 아닌 껍데기뿐인 늙은이의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던 여름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름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고 그녀는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저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진은 품 안에서 조그마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백금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동작은 마치 기사가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처럼 경건하고 우아해 보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여름에게 반지를 내밀며 이 여름씨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으로 시작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듯이 이제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청혼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핀 조명처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꽃빛처럼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고 있었다. 여름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입을 막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할게요 라고 울먹이며 대답했고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제자리를 찾자 서진은 여름을 와락 끌어안고 그녀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원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서진은 다시 땅에 내려온 여름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 순간 세상의 시간은 멈춘 듯 했으며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서로의 귓가에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오로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결합의 순간이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첫 페이지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프러포즈가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길을 산책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진은 여름에게 미리의 그룹 내에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이 받았던 행운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했고 특히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의 생각은 여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여름은 자신이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전시 기획을 맡겠다고 자청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밤이 깊어지자 공원의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천천히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진은 문득 2년 전 휠체어를 타고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던 날을 떠올리며 그때는 등 뒤에 남겨진 여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오늘은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그는 옆에서 걷고 있는 여름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려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다시금 되새겼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악마가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음을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여름 또한 서진의 시선을 느끼고 마주보며 밝게 웃어주었고 그 미소는 서진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는데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하나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신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진은 운전대를 잡은 한 손을 뻗어 여름의 손을 겹쳐 잡았고 여름은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그들은 이제 텅 빈 집이 아닌 서로가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함께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와 따뜻한 대화,
그리고 평온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을 통해 한서진 회장과 이여름 디자이너의 결혼 발표가 공식화되자 세간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지만 이번에는 질투나 시기가 아닌 축복과 응원의 목소리가 줄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두 사람에게 그런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으며 가까운 지인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객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휠체어를 탄 노신사로 위장했던 남자는 이제 턱시도를 입은 멋진 신랑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서진과 여름은 수많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서진은 여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인생의 겨울을 끝내고 봄을 가져다 준 이 여자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름은 수줍게 웃으며 저는 그 빚을 평생 사랑으로 받을게요. 이자는 아주 비싸게 쳐서요. 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두 사람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가을이 찾아온 공원에는 한 중년의 신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벤치를 가리키며 아빠 엄마랑 여기서 처음 만났어 라고 물었다. 서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그래 아빠가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엄마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도와줬단다라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멀리서 여름이 돗자리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가오며 두 사람을 불렀고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다. 서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신사라 믿었던 남자와 그를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영원히 깨지지 않는 행복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이 흩날리는 그 공원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